안녕하세요. 참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던 터라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작성해봅니다.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한 여자였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가정사가 있었지요. 저는 첩의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에 첩이 어딨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부회장과 오랜 시간 연인 사이였어요. 우연히 알게 된 엄마와 아빠의 만남, 그리고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빠의 고백. 그렇게 둘은 그 옛날 시대에 모두를 속이고 비밀 연애를 시작했지요. 아빠는 항상 해외에 나가시느라 바빴고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을 연수하느라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요구로 인해서 비슷한 계열의 집안 외동딸과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 여자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서로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랑 없는 삶을 산 거였어요. 그 여자에게는 10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고 아빠와 결혼한 이후로도 그 남자와 함께 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도 그 여자와 결혼한 상태로 엄마를 만났던 거고 본처와는 합의된 상태로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된 거였죠. 서로 두 번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네 아빠는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 외국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할까봐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한국에 보내줬고 나는 집 우체통에 한가득 쌓여있는 네 아빠 편지를 보면서 외로움과 불안함을 달랬지. 한국에 들어올 때면 가난하게 사는 나를 위해서 향수, 로션, 스킨 등등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늘 냉장고를 가득 채워줬단다. 이런 남자 또 없지. 정말로 엄마는 아빠를 너무 사랑했어. 세기의 사랑을 한 듯 열렬하게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사랑했지.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교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엄마의 뱃속에 제가 임신하게 된 거였지요. 처음에 너를 임신했을 때 엄마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그리고 엄마는 그때 직업도 딱히 없고 버는 돈도 없었던 그냥 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네 아빠가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에 내 존재를 말한 거야. 아빠의 집안에서는 엄마의 존재를 알고 모두가 노발대발하고 그냥 아예 난리가 났대요. 시댁에서는 당장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하라고 소리치고 아빠도 그분들의 화에 못 이겨서 결국 엄마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고요. 엄마도 역시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었대요.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고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죗값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였죠. 엄마는 너를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부터 미혼모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엄마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리 놀라운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아마도 엄마가 참 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려본 모양이야.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더라. 너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게다가 그 옛날 시절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아주 따갑고 매서웠을 때 그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지. 언제 와장창 깨질지 모르는 그 살얼음판. 그렇게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아빠가 몰래 엄마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엄마도 돌봐주셔서 어느 정도 저의 모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엄마에게 말하셨나 봐요. 부모님께서 내가 너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뒤로 만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너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내가 너를 보러 오면 우리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게 너와 나의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 쥐어준 선물. 당신 이거 힘들 때 써.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자 물건이야. 그리고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당신과 보낸 그 시간들, 너무나도 행복한 그 시간들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사랑해, 당신. 아빠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렇게 저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치고야 만 겁니다. 갓 20살이 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미팅으로 만나게 된 그 남자.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은 그런 멋진 남자였지요. 그 남자는 저에게 먼저 호감 표시를 했어요. 장미씨, 나 장미씨 미팅에서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반했어요. 우리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 보는 거 어때요? 정말 용기 낸 건데. 그 남자는 저에게 고백하였고 저는 모두의 부러움을 받으며 그렇게 잘난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한이 될 줄은 몰랐지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남자는 불같은 사랑을 하는 남자였어요. 매일 저희 집 앞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꽃다발을 주었고, 제가 어딜 가든 항상 따라가고 저를 기다리고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멋진 남자였지요.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멋진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덜컥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였어요. 너무나도 놀라서 펑펑 울면서 엄마에게 그랬죠. 엄마, 나 아이를 가진 것 같아. 어떡해? 나 힘들어. 뭐? 아이고. 엄마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왜 엄마 팔자랑 똑같이 걷는 거냐고. 너만큼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는데 하면서요. 그리고 남친도 놀랐죠. 하지만 자기가 책임질 거라고 자기 호적에 네 이름이랑 우리 아이 이름 올릴 거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저의 존재와 아이의 존재를 말했고 저는 그렇게 어린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유산되고 갑자기 저는 유부녀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것인데 아이가 없으면 제가 결혼을 그 어린 나이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찌되었건 법적으로 부부이고 이미 식장이 잡혀 있었던 터라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결국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댁에서 어마어마하게 저를 구박하고 시댁짓을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웃긴 게 시댁 정말 가난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만 높으셔서 매일 저에게 우리 아들은 너무 잘나고 잘생기고 영화배우 같아서 항상 사람들이 배우라고 했어. 참, 며느리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니? 원래 우리 아들은 사자 집안 여자가 데리고 갔어야 할 운명인데 그게 아주 두고두고 아쉬워.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지 편하게 먹고 살 텐데 이를 어쩌니 정말. 아이고, 에휴. 저는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속으로 아니, 자기 아들도 잘난 거 하나 없고 그나마 잘난 건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난리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스트레스 받아. 저는 시어머님 때문에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늙어갔어요.
결혼을 하게 되느라 다니던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난소에 암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받는 상황이 터진 거였어요. 그때 엄마의 또 다른 장기에서 담당암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이라 엄마가 살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남짓한 거였어요. 엄마가 우리 딸한테 잘해준 게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네. 엄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엄마가 우리 딸한테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엄마가 바보 같았어. 불같은 사랑만 하다가 준비되지 못한 채 우리 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 너무 속상해. 그런 식으로 엄마가 내게 말하면. 엄마,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저희 둘은 사는 내내 서로의 존재에 기대면서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때 엄마는 갑자기 저에게 주섬주섬 뭐를 꺼내더니 제 손에 무언가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네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야. 엄마랑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거라도 나중에 힘들 때 사용하라고 준 거야. 엄마가 준 것은 반지였습니다. 아주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였죠. 적어도 1억은 넘어가는 아주 비싼 반지였어요. 아니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걸 아빠가 줬다고? 그래, 네 아빠가 준 거야. 엄마가 이거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너 키우면서 금전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했는데 차마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 엄마는 저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것을 내어준 거였어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엄마 제발 오래 살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꽃도 못 피우고 이렇게 아스라진 우리 엄마. 여자로서의 삶보다 엄마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길었던 엄마. 제발. 나 효도도 아직 제대로 못했는데 엄마.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슬프다고 발버둥 치고 울어도 하늘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엄마마저 저의 품을 떠나니 시모의 구박질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에휴, 며느리가 고아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사돈댁 덕받을 것도 없고 진짜 큰일 났네. 우리는 그래도 남덕을 보면서 사는 집안인데 에휴, 내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뜯어먹을 거 하나 없는 집안 여자애랑 결혼해서. 에휴. 어머님은 항상 저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마치 제가 들으라는 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저에게 대놓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들으라는 듯이 말하니까 저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도 어머님에게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어머님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한 남편놈은 지 얼굴 믿고 열심히 안 살다가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큰일 나게 된 겁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 인생이 벼랑 끝까지 몰린 느낌이었어요.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저를 구박하고 저는 이유도 없이 어머님에게 가난하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욕먹어야 하고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된 것이었지요. 정말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국에는 나 퇴사했어. 나 말리지 마. 우리 가족 부자 되고 잘 나가려면 사업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야. 나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 어이가 없는 말들로 떵떵거렸습니다. 무슨 자기가 사업하면 다 잘 나가는 줄 안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말도 없이 퇴사하고 사업한다고 빚내고 저는 너무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아침밥은 챙겨줬냐, 저녁은 줬냐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귀에 딱지가 않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남편과의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골도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맨날 서로 화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결국 제가 꼴보기 싫었던 것인지 자기 사업장에서 잠을 자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별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찌되었건 혼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대학도 중퇴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어서 무조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도 말아보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도 팔아보고 별의별 경험이 다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일일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주말만 일하는 건데 결혼식장에서 꽃 옮기고 장식하고 그런 일이더라고요. 간헐적으로 생기는 일자리였는데 시급도 세고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아주 잘됐다 싶어서 딱 그 일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역대급 일이 생긴 거예요. 아직도 저는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펼쳐진지 모르겠어요. 삼성역 쪽에 있는 결혼식 웨딩홀이었어요. 거기서 꽃 남은 거를 빠르게 옮겨서 다음 결혼식장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신랑 표평수, 신부 김하늘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이름이 표평수거든요. 정말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표씨도 별로 없을 뿐더러 평수라는 이름도 대한민국에 10명도 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까지 똑같은 사람이 신랑 이름으로 떡하니 박혀있으니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느낌이더라고요. 뭐지 싶었던 저는 신랑 신부석을 살짝 보았는데 이런 미친, 제 남편이 신랑으로 있는 겁니다. 그 두 부부가 있는 공간이 프라이빗하게 결혼하는 그런 룸이었거든요.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만 불러서 소소하게 결혼하는 곳이었던 거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쓰고 온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도 단단히 올렸습니다. 신부가 뭐하는 분인가 해서 왔더니 아주 재력가 부모님의 딸인 듯 싶더라고요. 신부는 추녀였고 제 남편은 미남이었으니 남편이 미남계를 써서 여자를 꼬신 듯해 보였어요. 뒤통수가 아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여자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었던 반지였어요. 그 반지 우리 엄마 반지였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미국에서 온 금속공한테 특별히 디자인 주문해서 보석도 진짜 색깔 희귀한 거 아빠가 해외 출장하면서 사온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여자를 보니까 저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저 여자 도대체 이 반지를 어떻게 끼고 있는 거야? 뭐야?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깽판을 치고 싶었지만 저는 참아야 했어요. 저는 그때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롱 안에 숨겨둔 엄마의 반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심장이 저는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지요. 제가 숨겨놓은 엄마의 그 유산 반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누가 열었나 안 열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붙인 테이프도 뜯어진 상태였어요. 딱 보니 남편이 그 반지를 가져가서
자기 상간녀한테 바친 꼴이 된 거였죠. 와, 진짜. 저는 바로 다시 택시를 타고 그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거의 식은 이미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그때 눈이 돌아가지고 그 식장 안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지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고, 시모도 저를 보고 어머 이게 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온 거니? 소리를 질렀지요. 저는 멀뚱멀뚱 서 있는 남편의 넓적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뺨을 또 다시 한번 찰싹 때렸어요. 너무너무 열받더라고요. 남편은 아니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미친놈아, 네가 진짜 드디어 나사가 하나 빠졌구나. 아니 정신 나간 짓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어디 분수도 없어? 장모가 딸한테 물려준 하나뿐인 반지를 훔쳐가지고 가? 그 반지의 존재는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옆에 있던 수국다발로 남편의 얼굴을 퍽퍽 때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옆에 있던 신부는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이혼했다며. 이혼도 안 하고 나랑 시골린 거였어? 그래서 나보고 혼인신고 나중에 하자고 말한 거고? 이건 아니지. 아 진짜. 신부는 울먹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분이 안 풀렸지요. 신부의 손가락에 박혀있던 우리 엄마 유산인 반지를 확 빼면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세상에서 하나뿐인 반지거든요. 이거 내 남편이 당신 위해서 샀다고 뻥쳤죠? 내 남편 돈 한 푼 없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빚만 4억이고 사업도 망해서 회생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딴 남자 만나지 마시고 다른 잘난 남자 만나세요. 그리고 이 집 시댁살이 장난 아니거든요. 맨날 아침마다 시모한테 아들 밥 차려주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도망가세요. 제가 당신 지옥 입구에서 꺼내준 겁니다. 신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아니야 자기야, 내가 다 해명할게 하면서 그 신부에게 빌었고, 눈치 빠른 신부는 역시나 손을 올려 남편의 넙치 같은 넓적뺨을 팍 때리면서 한마디 한 거죠. 미친, 네 같은 놈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망치려고 한 그 자체가 나는 너무 화가 난다. 너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알겠어? 나는 태어나서 너 같은 쓰레기를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 같은 놈 상대하기 싫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어디서 끝도 안 되는 것이 기어 올라가지고 지랄이야? 그때 신부의 아버지가 남편한테 와서 급소 부분을 축구공 차듯이 뻥 하고 차버리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깔깔깔 웃으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달려와서 우리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그 신부의 엄마가 당신이야말로 귀한 내 딸한테 거짓말 치고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양가 집안 서로 머리채 잡고 쌩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아주 전쟁통이 따로 없었어요. 결혼식 관계자가 와서 모두를 말리고 그제서야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되고 한숨 덜 수 있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귀싸다구를 다시 한번 뻥 날린 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남편의 물건을 남편의 사무실에 보내고 저도 짐을 뺐어요. 이딴 남자랑 다시는 못 살겠다 싶어서요. 바로 이혼 소송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까지 걸게 되었지요. 시모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어머님의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그렇지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니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잘 마무리해야 했기에 저는 그들의 그런 반응을 무시했어요. 이혼을 완료하고 저는 보상금을 받고 집에서 짐을 빼고 원룸으로 들어갔죠.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돈 없고 초라해서 이딴 남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의류학과 출신이었고 옷 만드는 것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옷을 타겟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고 자본금 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소위 그냥 대박이 난 거였어요. 저는 얼씨구나 너무나도 좋았지요. 제가 딱 사업을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져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매우 활성화된 상황이었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대문이나 다른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을 못하니까 다들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 거였죠. 와, 정말 저는 시기를 아주 잘 타고난 그런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어요. 정말 힘든 시간 다 겪고 나니까 나에게도 꿀맛 같은 이런 시간이 오는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나 정말로 행복하다. 그렇게 저의 사업은 확장을 하게 되었고 1년 만에 반지하 원룸에서 제가 자는 곳과 일하는 곳이 분리도 안 된 채로 힘들게 일하다가 지상으로 올라가서 택배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생기게 된 거였어요. 정말 장족의 발전이었던 거였죠.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사무실도 생기고 저에게는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연락이 끊긴 아빠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잘 지내냐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빠가 새벽에 몰래 빈소에 왔다 간 걸 알고 있었어요. 조의금 중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알고 보니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들은 아빠가 아무도 모르게 소란스럽지 않을 시간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간 거였지요. 그래서 항상 아빠가 저와 엄마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가정이 있으니 따로 나서지 못하다가 이번에 아버지께서 본처랑 이혼하시고 기회가 되어서 저에게 연락한 거였지요. 저를 만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빠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참회하셨어요.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할 거고 아빠한테 뭐 바라는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일을 묵묵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하고 자리를 나섰어요.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저의 힘으로 온전한 저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냥 죽어라 일하고 사무실에서 살 듯이 했습니다. 맨날 어머님들 상담 전화 받고 옷 디자인하고 정말 쉴 새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 어머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겁니다. 전 남편이랑요. 상간녀랑 파혼하게 된 전 남편은 그때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갔나 봐요. 그런데 지 아들 인생이 이렇게 된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어머님은 주장했던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니년이 능구렁이처럼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모든 게 꼬였잖아.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면전에서 망신줘? 내가 오늘 니년한테 그 한을 갚으려고 왔다. 소리를 진짜 빽 지르면서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힘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머님 멱을 턱 잡으면서 오늘 돼지 잡는 날인가요? 어디 한번 칼 좀 쳐볼까요? 제가 어머님 멱을 잡고 밀치니까 뀨액 돼지 잡는 소리가 나면서 옆에 소파로 쓰러지더라고요. 그 꼴이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남편은 지 엄마 그렇게 만들었다고 악을 지르면서 저에게 덤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나서 힘쓰는 남자를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할 때 아빠가 그때 정말 엄청난 타이밍으로 저희 사무실에 음식을 들고 찾아오셨고 전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하는 그 광경을 본 순간 바로 손을 올려서 남편의 멱을 잡았어요. 얼씨구,
네가 그놈이구나. 내 딸을 힘들게 한. 딱 걸렸어 너. 아빠는 남편의 콧구멍을 팍 찌르고 남편 뒷머리를 잡아서 고개가 천장을 보도록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웃겼어요. 남편은 아이씨,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폭행죄로 저 이거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지금 손 안 놓으면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 가봐. 미안한데 대한민국은 힘없는 놈 편이 아니란다. 내가 잘못해도 대한민국은 내 편이야. 우리 회사팀 변호사 한 명만 불러도 너 같은 애송이는 그냥 처리할 수 있거든? 알겠어? 어디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어? 그리고 네가 아까 내 딸한테 욕하고 삿대질한 거 그거 전부 다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알지?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가 남편의 오리궁댕이를 뻥 하고 차버리고 소파에 쓰러진 어머님은 아이 참 날 잘못 골랐네 씨팔 욕짓거리하면서 결국 자기 아들을 질질 끌고 저희 사무실을 나갔어요. 아빠는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인지 소파에 앉아서 이혼했는데 저놈의 시댁 집안은 너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내가 사람 써서 다시는 딸 사무실에 저놈의 자식들 절대로 못 오게 해주마. 이런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야지. 아빠가 너 이런 일 생길 때 도와주려고 말 걸고 언제든지 곁에 있겠다고 말한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때를 위해서 아빠가 그렇게 한 거야. 저는 아빠가 저를 도와준다는 말에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 혼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야 했고 그게 저에게는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저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게 참 다행이었어요. 열심히 산 덕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도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원망했던 아빠도 만나서 용서하고 아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납득하면서 제 안에 상처받은 어떤 작은 아이가 치유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고 나서 훨씬 더 행복해요. 지금은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빠라는 존재가 든든하게 저를 뒤에서 지켜주고 묵묵하게 바라봐주고 계시니까요. 정말 그래서 요즘은 웃으면서 자는 것 같아요. 이혼하기 전에는 김밥 천국 아르바이트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배송일 하면서 남의 밑에서 설설 기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적어도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돈을 버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저를 하대하고 무시한 시모가 이제는 저에게 찍소리 못하게 제가 성공한 것이고 남편도 저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가 저란 여자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 놈은 사업 싹 다 말아먹고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을 넘게 내느라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사업 접고 재취업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재기하는 게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콧대 높게 살다가 자기 처지를 알았던 것인지 결국에 집에서 집거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가진 것도 없는데 남들을 맨날 무시하고 비교하고 하대하는데 누가 어머님 곁에서 남아있겠어요. 저도 나가 떨어졌는데요. 하여튼 가진 것도 없는데 눈 높은 사람들이 결국 주제도 모르고 막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네요. 잠시나마 그런 남자를 사랑한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불장난 같은 사랑 때문에 나의 창창한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말로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다른 상대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나의 인생을 항상 1순위로 두고 똑똑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댁에 항상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의 의견도 주장하고 틀린 것이 있다면 틀렸다고 말하기도 하세요. 그래야지 시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진짜 의견도 없고 아무 의견 없는 그런 바보 취급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네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할 말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요. 저는 세상의 모든 이혼녀와 그리고 미혼모들을 응원합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정말로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저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을 위한 육아용품 만드는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면서 틈틈이 행복도 챙기시며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